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어제 끝난 2023년 첫 대정부 질문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눈길을 끌었고요. 이런 가운데 북한은 어젯밤 이른바 인민군 창건 75주년 건군절 열병식을 진행했습니다. 열병식이 역대 최대 규모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들과 이 부분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북한이 어젯밤입니다. 2월 8일 건군절 75주년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ICBM 전술 핵 운용 부대를 동원한 야간 열병식이었는데요. 일단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지금 보신 게 북한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아직 동영상은 조선중앙TV라든지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는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진만 상당히 많은 양을 공개를 한 걸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자, 양욱 의원 나오셨는데요. 예. 어제 야간 열병식 22,000명, 최대 규모 장비 이런 말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저는 없었다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 장비는 거의 그대로였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차이라면 신무기로 공개된 것이 고체 연료 ICBM을 발사하는 발사 차량. 이게 이제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아니 미사일이 아니고 그냥 발사 차량만 나온 차량만 건가요? 공개됐습니다. 차량만 공개가 됐고 그다음에 괴물 ICBM으로 알려졌던 화성 17 ICBM 이것이 네. 무려 11대가 동원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저 발사 차량, 고체연료 ICBM 발사 차량 4대 합쳐서 네. ICBM에 해당하는 기존 차량만 15대가 등장했다. 이제 이거는 네. 사실은 이제 역대 최대입니다. ICBM을 가장 많이 동원한 네. 열병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결국 ICBM이면 그 대상이 어딜까요? 즉 미국에 향한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보낸 그런 열병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어제 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가지고 또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검은 중절모, 코트 차림. 자, 문성욱 센터장님 어떻습니까? 네. 이 김일성 주석 그대로라고 또 평가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북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식량난 때문에 아사자가 나온다는 보도가 있고요. 이달 말에 전원의 소집이 예고돼 있는데 단일 주제입니다.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가 이렇게 어렵고 주민들이 고통 속에 있는데 이 추운 날씨에 역대 최대 규모의 인원을 동원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참 안쓰럽다라는 생각도 들고,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이 집권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할아버지 모습을 차용을 해서 할아버지의 후광을 아직도 입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정규군 창설 75주년이고 이 정규군은 할아버지 김일성이 창군을 했기 때문에 네네.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예. 역대 군 언론이나 지금의 군인들에게 충성과 네. 결속을 다짐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 방송은 어제 김정은의 연설을 대독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2월 7일 격동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민군대 75년사의 최대 영광은 세월의 흐름에도 역사의 광풍 속에서도 억세고 줄기차게 이어지는 위대한 계승에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군대를 통솔하는 최고 사령관이라는 우상의 영광을 느끼며 우리 군대와 생사 운명을 함께할 결심을 다질 때면 나는 무한한 행복에 빠지곤 합니다.
네, 열병식에서는 연설하지 않고요. 연회 때 김정은 위원장이 했다는 연설입니다. 무한한 행복에 빠지곤 한다. 이런 말인데요. 배승규 의원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뭐 말은 무한한 행복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 속은 탈 겁니다. 이 미국하고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물론 이 핵 개발은 성공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 미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유화적인 메시지가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남북 관계도 최악이고 거기다 경제난은 깊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겉모습은 아주 외화 내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보면 뭐 이 비행기 띄워서 희한한 뭐 색채 형형색색의 발광을 하고 또 뭐 이 최대 규모의 군을 동원하고 했지만 네. 다음 날부터 먹고 살 문제가 암울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번 건군절 행사는 뭐랄까 이 4대 세습 메시지를 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전 같으면 그냥 모든 초점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맞춰져 있을 텐데 이번에는 희한하게 맨 가운데 딸인 김주혜가 섰습니다. 네. 그리고 부인도 옆으로 빠져 있고요. 예. 이 모든 거는 나의 세습자, 후계자로 네. 보일 수 있는 김주혜를 봐달라. 내 딸한테 이 모든 핵무력을 물려줘서 예. 이 북한이라는 나라 체제를 계속 김씨 왕조를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거를 인민들한테 강조하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주혜 관련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어제 열병식에 등장했던 무기 관련해서 우리 양욱 의원이 전문가시니까 한번 좀 여쭤볼게요. 자, 어제 나온 것 중에 ICBM 화성 17형 뭐 외양상 어쨌든 간에 등장을 했고요. 그게 고체 형태로 이 발사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지금 그 차량 나온 게 하나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ICBM급으로 추정된다는 신형 미사일 뭐 대형 장사포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나온 겁니까, 거기서? 아니요, 그 ICBM에 해당하는 거는 딱 두 종이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화성 17, 뭐 원래 우리가 봤던 것들인데 뭐 차량 번호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예. 사실은 이제 2020년부터 계속 쭉 나왔던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계속 꾸준히 매년간 만들어 왔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난 정권 기간 동안 열심히 만들어 놓은 것을 예. 그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고체 연료 ICBM이 등장한 게 아닙니다. 고체 연료 ICBM을 발사하는 발사 차량만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발사 차량을 등장한 것이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예. 이미 2017년 4월 열병식 때 네네. 고체 연료 발사 차량에 해당하는 그것이 그 4대와 그다음에 저렇게 차 위에 실린 거 4대와 예. 트레일러를 끌고 가는 거 4대에서 총 8대의 그 고체 연료 ICBM 발사용 발사기로 보여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6년 만에 네. 이게 다시 나온 건데 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예. 북한은 지금 이제 계속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ICBM을 고체 연료를 쓰는 것으로 해서 미국을 언제든 손쉽게 때릴 수 있는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 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얘기했던 5가지 주요한 무기들 중에 하나가 예. 바로 이 고체 연료 ICBM입니다.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국방 발전 계획 5주년 계획에 2021년부터 시작돼서 2025년까지 실전 배치해야 돼요, 쟤를. 그러면은 올해는 하여튼 지금 일단 발사대 먼저 보여줬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작년 말에도 이제 그 연료, 그 뭐라 그럴까, 추진기, 대형 추진기 훈련을 엔진 뭐 했으니까, 했었죠. 엔진 네. 실험을 했으니까, 근데 그게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얘를 또 한 번 더 실험을 해서, 자, 이게 엔진이 완성됐다 그럼 미사일하고 결합한 다음에 저 차량에서 발사를 하는 것까지. 네. 그 올해에 해야 될 주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뭐 어쨌거나 북한이 제일 마지막에 공개하는 무기 체계가 네. 어떻게 보면 이 열병식에 거의 그 피날레를 장식하는 네. 무기 체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체 연료 ICBM으로 했다. 이제 우리 주목해라. 우리가 이걸 예. 준비해서 너희를 미국을 때릴 수 있다. 이 얘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발사대 있잖아요. 11축 22륜, 그러니까 바퀴가 22개 달렸던 게 예전에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9축 18륜. 바퀴가 그러니까 좀 줄었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닌가요? 11축짜리는 네. 이제 다른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요? 액체 연료 거고요. 예, 그러니까요. 네. 예, 근데 고체 연료 ICBM 2017년에 나왔던 네. 거는 8축 16륜짜리가 나왔습니다. 그게 중국제
그 차량을 그대로 이제 활용해서 만든 거였는데 네. 이번 걸 보니까 거기 이제 한 축을 더 늘린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뭔가 이렇게 발사대에 예. 여러 가지 디테일들, 뭐 덕트도 붙이고 뭐 배기구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서 네. 지지대 만들어 놓고 해서 나름 이제 우리도 고체 연료 미사일 많이 쏴보고 했기 때문에 예. 이거를 ICBM을 여기서 발사하는 것을 좀 더 제대로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차량을 되게 업그레이드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것을 단순히 저게 뭐 가짜다, 모컵이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고 차량은 진짜고 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미사일은 없다. 한마디로 뭐 그 비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가요?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열병식 한다 그러면 진짜 가지고 와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차량은 진짜인데 위에 실려 있는 미사일은 일종의 모형 같은 뭐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거 같은 경우는 저 안에 아예 비어 있는 거죠. 비어 그러니까 있는 건가요? 그 안에 네, 집어 네. 넣는지 아닌지 솔직히 뚜껑이 닫혀 있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까? 예. 저걸 굳이 채울 필요가 없고요. 대신에 지금 보이는 저런 화성 그 17 같은 것은 예. 아마도 실물을 거의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일종의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평양 인근에 배치를 해놓고 예. 언제나 김정은의 명령이 있으면은 네. 뭐 미국을 향해 쏘겠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을 준비 예.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뭐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액체 발사형과 고체 발사형은 추적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만큼 북한에서는 지금 미군 추적이 힘들게끔 하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저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격을 아무래도 좀 하기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러려면 뭐 다탄두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다탄두 자체가 이제 자기가 스스로 기동하는 능력도 가져야 되고 북한 사실은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ICBM 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년에 비교적 손쉽게 갈 수 있는 전술핵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계속적으로 협박을 했는데 네네. 사실 그 협박이 안 통한 거거든요.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장난감 같은 무인기 날리면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 굉장히 화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래서 사실 올해 걱정은요. 네. ICBM이 걱정이 아니라 ICBM 물론 걱정의 대상이긴 합니다만 그거보다는 자 이제 계속 뭐 전술핵 도발 가지고도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았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재래 도발의 공식으로 돌아가게 될 그럴 위험들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5년에 목함 지뢰 도발이나 아니면 이제 DMZ 포격 도발 같은 그런 사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 우리 군이 굉장히 경계 태세를 좀 가져가야 된다, 높게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열병식 관련 영상들이 좀 들어왔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더 리얼하게 좀 볼 수 있었을 텐데 아직 북한 방송에서는 그냥 사진들만 쭉 내보내고 있고요. 대독하는 형식으로 뉴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밤 늦게나 돼서야 열병식 관련 동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메인 뉴스에서 종합뉴스 9에서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대신에 김정은 위원장 딸과 관련된 이야기는 좀 해야겠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굉장히 데리고 다니고 뭐 사진 위치가 가운데 있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가지고 김주애라는 딸 후계자다 이런 평가들이 이제 하나둘씩 생겼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서 만약 저랬다면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까 싶긴 한데요. 북한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성묵 센터장님 어떻습니까? 저 모습이 정상은 아니죠? 아니, 그럼요. 사실 11월 18일이죠. 작년 11월 18일 화성 17형을 쏠 때 김주애를 데리고 나왔었습니다. 그때 북한이 발표한 내용은 그런 거예요. 김정은이 발사한 화성 17형은 행성 최강의 무기다. 네. 그리고 이 화성 17형은 지금 북한 주민들, 인민들뿐만이 아니라 후대, 아들, 딸과 그 후대까지도 지켜줄 수 있는
정말 복음과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정은이 지금 주민들과 아이들뿐 아니라 그 후대까지도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한 무기를 만든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김주애를 교보제로 활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 예. 이게 지금 5번째거든요. 네, 네. 그 이후에 그 훈련 부대에 가서 기념사진을 찍고 네. 또 이 KN-23 이 무기 저장고를 가서 방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엊그제 이 창군 이 지휘관들을 네. 이 위로하는 연회에도 또 참석을 했단 말이죠. 거기 중앙에 앉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호칭이 조금씩 달라져요. 예, 예. 그게 뭐 존귀한 자제분, 사랑하는 자제, 존경하는 자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 김주애를 부각시키는 그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과연 김정은이 이 딸은 내 후계자니까 잘 모셔야 돼. 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할지 그런 해석이 일부 나오긴 합니다만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김주애를 부각시키는 것이 그런 뜻이 있었는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결국은 지금 이제 군 장성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도 네. 사회주의 강국 최강의 군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제국주의를 압살할 수 있는 군대를 이렇게 만들었고 네. 이 군대를 지휘하는 나는 행복하다. 예. 그렇다면 그 군대를 만든 장본인은 본인이고 네. 결국은 지금 생각하면 자신에 대해 김씨 3대인데 예. 4대까지도 충성을 하고 보위를 해야 한다. 그게 김주애가 될지 네. 아니면 김주애 말고도 아들, 딸이 있거든요. 예, 예. 4대까지도 우리 김씨 이 백두혈통을 지키는 이 군대가 돼야 한다. 그런 주민이 돼야 한다. 충성을 다해야 된다. 예. 그걸 보여주는 간접적인 의미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설주환 변호사 어떻습니까? 이게 4대 세습까지 갈까요? 어떨까요, 북한? 저는 조금 거기에는 좀 의문은 있습니다. 예. 너무 빨리 공개됐다라는 느낌이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딸을 공개했다는 것은 예. 오히려 저는 뭐 지금 현재 김여정이 이제 여동생으로서 어찌 보면 예를 들어 병고가 발생했었을 때 네. 김여정이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앞서서 아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을 내세운다는 것은 네. 조금 성급한 것이고 저는 오히려 이것은 어떤 위장 같다는 느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예. 김주애를 앞세우는 것은 그냥 이미지 정치를 하기 위한 것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봅니다. 뭐 좀 더 친근한 이미지, 네. 인민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있는데 다만 이 위치 선정이라든지 사진의 구도 이런 걸 보면 좀 의미심장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김주애가 장성들과 기념 촬영하는데 엄마 아빠 사이에 딱 꼈어요. 센터에. 우리 보통 아이돌도 센터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센터 자리를 지금 보신 것처럼 10살짜리 꼬마가 그냥 앉은 거예요. 그 뒤에 장성들 저 모습이 과연 이 현실적인지 모르겠는데 쭉 둘러서 있는데 그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김여정, 하나의 권력자라고 했던 김여정은 장성들 뒤편에서 박수를 보냈고요. 또 연회장 할 때는 보면 위 단상에 있던 김주애와는 또 다르게 김여정은 단하 밑에 일반석에 같이 있었어요. 그럼 과연 백두혈통, 이른바 자기들이 주장하는 백두혈통의 딸이잖아요. 김정일 위원장의 딸이잖아요. 근데 배제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아니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이제 우리 언제나 중요한 게 이런 네. 후계에서 중요한 게 직계냐 반계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결국 뭐냐 하면은 김정은이 그 다음에 물려줘야 될 것은 그 자기 바로 직계들인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김여정도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그 김주애 하나를 무슨 후계자로 찍고 뭐 한다라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그 일남 이녀 중에 가장 대표로서 예. 언론에 가장 나와도 부담 없는 되려 그 자식을 데리고 나온 것이고 되려 자기가 정말 후계자로 줘야 될 아들은 아마 끝까지 계속 저는 이렇게 보호하려고 할 것이다. 노출 안 하려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김정은 그래서- 집안의 대표는 얘쯤 된다 뭐 이런 건가요? 예. 근데 지금 상당히 계속 의문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예. 근데 오늘 하여튼 김정은 입에서 나온 것은 군대를 앞에다 두고 혁명의 전의를 군대한테 부탁한다고 했어요. 네. 이거는 이 김주애로 상징되는 나의 후대, 내 아들, 딸들을 당신들이 보호해라.
나는 얘들한테 물려준다는 걸 명확하게 밝힌 건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김주애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이게 문제인데 지금 아들이 분명히 장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국정을 해서 밝힌 적도 있고요. 예. 물론 세 번째는 딸이기 때문에 셋째 딸은 배제해 놓고 본다면 그럼 아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네. 이게 지금 의문인데요. 첫 번째는 아들이 있는데 뭔가 외국에 지금 유학 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또는 아니면 아예 꽁꽁 숨겨놨다. 그래서 후계자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예, 예. 또 하나는 그 아들한테 무슨 뭔가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긴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김주애를 내세워서 그동안에 김여정의 후계자설이 나오니까 그걸 아예 부식시키기 위해서 서둘러 내놨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북한은 사실 이조 왕조를 계승한다고 할 정도로 예, 예. 그 왕조 국가의 형태를 그대로 온전해 놨거든요. 네. 근데 이 왕조 국가 중에도 영국이나 신라처럼 여왕이 있었던 전통이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이조 왕조는 여왕이 없는 왕조입니다. 네, 네. 완전히 가부장적인 왕조인데 그런 왕조를 대표적인 걸 보면 이 합스부르크 왕조가 600년 동안 남자가 다 해왔는데 딱 한 명의 여왕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마리아 테레지아인데 카를 6세가 아들이 갑자기 죽자 할 수 없이 그렇군요. 딸바보였던 카를 6세가 예. 마리아 테레지아한테 물려줍니다. 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40년을 총치했지만 20년 동안 전쟁이 벌어져요. 내전이 벌어집니다. 예, 예. 왜? 딸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래서 북한도 지금 김주애를 저렇게 내미는 게 네. 그런 그 가부장적인 왕조가 왜 내세웠을까? 이 배경에 대해서 지금도 네. 상당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 방송에서 김주애를 언급하는 대목이 좀 바뀌었는데요. 보시죠. 역사적인 중요 전략무기 시험 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시험 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도해 주시며 경애하는 정비서동지께서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오시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2월 7일 인민군 장령들의 숙소를 축하 방문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자제분과 함께 숙소에 도착하시자 네, 사랑하는 뭐 좋습니다. 존귀하신, 존경하는 자제분, 10살짜리한테 이게 국영방송에서 이런 말 하는 거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자, 김영삼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런 모습 자체가 비정상적이잖아요. 지금 현대 그 사회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일종의 이제 상징 조작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최고 권력 그 집단에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김일성 할아버지 김일성 상징 조작을 이어받아서 하는 측면하고 네. 또 하나 측면은 이 급변하는 이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김정은도 할 수 없이 비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탈피하는 네.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모습을 국제사회 이론으로 나와서 활동은 못하지만은 예. 정상적인 국가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인을 자주 등장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가족을 보여주는 이런 정상적인 모습을 네. 통해서 대외적으로 예. 또 북한 내부적으로는 물론이고 대외적으로 정상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 조작의 일환이 아닌가 네. 하는 생각도 예. 듭니다. 저런 모습이 오히려 정상적이지 않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뭐 부모가 뭐 자식을 사랑하는 예. 거에 뭐 당연히 예, 뭐 그건 당연한 사랑한다고 할 수 이야기인데요. 있겠지만 네. 10살짜리에게 이 국민들이 인민들이 존경한다. 예. 뭐 존귀하신 이렇게 얘기는 결국은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선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고 네네. 북한 체제의 특징이 바로 왕조 체제를 유지해 과거의 왕조 체제에서 나이가 많든 적든 공주님이기 때문에 네. 로얄 패밀리로서 존경하고 존귀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자, 그럼 후계자는 아직 문성 센터장님 아직도 좀 지금 가늠하기 좀 힘든 거죠? 지금은 왜 그러냐면요.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이 이어져 왔는데 사실 이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넘어올 때도 김정일이 쓰러진 2008년까지는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김정일이 쓰러지고 난 뒤에 급하게 후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김정은이가 됐거든요. 예, 김정은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예. 나이가 젊기 때문에 아직은 후계자를 논할 그런 시기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양욱 의원님. 지금 뭐 북한의 동향 중에 저희가 좀 신경 써야 될 게 과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과의 협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뭔가 도발을 또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뭐 어제 그 바이든 연두 교소를 보셔도 아시겠지만요. 네. 지금 미국은 북한 신경 쓸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예. 내부 자기 어떤 뭐 경제 문제 해결하기도 바쁘고, 그다음에 국제 문제에서는 우크라이나 문제가 일단 네.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왔고, 뭐 중국과 문제도 있고, 핵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지금 바이든 정부의 우선순위는 북한보다는 이란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네. 때 아마 북한도 어느 정도 계산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예. 레버리지가 별로 없다. 그렇다면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 긴장을 극대화해가지고 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요. 긴장을 이제 극대화하는 방법이 사실 지금 아직 성능도 나오지 않은 ICBM 갖고 계속 도발을 해봐야 네네.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자, 아까 지금 이렇게 신무기 나왔지 않습니까? 원래 예. 북한이 이게 딱 그렇습니다. 긴장 올릴 때 신무기 딱 공개한 다음에 얘 계속 쏘면서 예. 긴장을 높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충분치 않을 경우 그러면은 재래 도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늘상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인기가 한번 휩쓸고 간 다음에 좀 논란이 많았는데요. 대비 태세 충분히 갖춰야 될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자, 다음 이슈입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 마감이 됐는데 이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의 팽팽한 신경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특히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오스트레일리아로 혼동하는 일도 벌어졌는데요. 자,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직접 보시죠. 야당 대표와 연관지어서 특정인의 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과한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아닙니까? 지금 그게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정말 관련이 없습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내지는 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대한을 막기 위한 취지가 아닙니까? 정말 아닙니까? 어떤 장관님, 특정한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일 수 있다면 그런 걸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제가 2020년 8월 21일에 발의한 법안이 이재명 당대표를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발의한 법안입니까?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법원을 내셨으니까 아실 것 같아요. 오스트레일리아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있고요. 예.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김남국 의원은 이제 검사를 수사 과정에서 깊이 난 저 사람 못 믿겠으니까 좀 빼주세요 하는 게 깊이입니다. 그런 거를 신청할 수 있는 나라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뭐 법사위 자료에 보면 오스트리아로 돼 있었다는 겁니다. 착각을 했다고 쳐요. 그런데 법무부가 오늘 입장문을 내서요. 오스트리아는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어요. 대신 재척 같은 건 있답니다. 그러니까 검사 본인이 뭔가 피해자나 피의자와 피고나 이렇게 연관이 있어서 스스로 이제 못하게끔 하는 그 재척과 피고가 기피하는 피의자가 이 검사를 내가 못하게 해서 좀 빼달라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좀 헷갈린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자, 최선 변호사,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남국 의원이 호주와 오스트리아를 헷갈린 건가요? 아니면 없는 걸 있는 걸로 한 건가요? 일단 질문을 할 때에는 좀 준비를 많이 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와 오스트리아는 다른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예. 그리고 아무리 법무부와 관련되어 있는 그때 당시에는 어떠한 그 문구에서는 오스트리아가 있었다라고 이제 김남국 의원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알아는 봤어야죠. 그리고 재척과 기피가 다르다는 것은 김남국 의원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알 겁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예, 예전에 예. 이모와 관련된 얘기도 한 번 네.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인이 한 번 더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본인의 그런 어떠한 신뢰도라든지 본인의 말이 점점 더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입장을 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피의자의 인권 같은 것들을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그런 취지라는 점을 강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자, 김남국 의원도 변호사잖아요. 그럼 영미법 체계하고 독일법과의 체계가 다르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았을 텐데 호주와 오스트리아는 법 체계가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혼동했다? 그 때문에 법조인 맞냐? 뭐 이런 이야기 좀 나오기도 했어요. 설주원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일단 조금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도 준비를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뭐 이렇게 그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국정감사장이라든지 상임위에서 활동할 때 조금 이런 그러니까 조금만 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이게 비단 한 번이면 정말 실수다 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이게 좀 반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이 전달되지 않은 좀 아쉬움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김남국 의원이 하는 말은 그게 아니라 이미 2020년도 8월 달에 본인이 발의를 한 입법 아닌데 그렇다고 하면 그때부터 뭐 이재명 수사도 안 됐는데 예, 예. 이게 무슨 이재명 방탄이라는 어떤 한동훈 장관의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요. 네. 저는 입법의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는 이해는 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 제도는 우리가 형사소송법에 제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 수사관당에도 우리가 수사관 기피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이 수사관이 나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되면 보통 네. 일반적으로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의 공정성이라든지 피의자의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어떤 발의만 됐지만 이게 통과가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이라는 것인데 저는 한동훈 장관도 너무 과민하게 이것을 좀 대응하는 것은 예.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있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의 이 말이 또 눈길을 끈 건 과거 한 장관 인사청문회 때 이모 교수하고 이모하고 착각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일화죠. 보시죠. 실험 과정을 분석하고 결과를 담고 있는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예, 자, 뭐 야당 의원이 문제 제기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의지, 의혹 이런 것들은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틀리면 이 질의 자체가 다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전례가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따져보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배승기 의원, 김남국 의원이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김남국 의원하고 뭐 저도 예전에 종편에 같이 패널로 출연하고 했었습니다만 뭐 그때는 그렇게 세게 당파성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좀 무리한 주장은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배지를 달고 나는 전으로 좀 바뀌신 건지 준비도 좀 덜 하신 것 같고 당파성도 좀 늘어난 것 같긴 한데요. 물론 뭐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뭐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이 실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겹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어떤 당파성도 지나치게 커지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럼 이게 과연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정말 양심에 따라 자기 실력대로 하는 건데 과연 그렇게 하는 거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번 건도 그렇습니다. 검사 기피 물론 제도가 필요하면 도입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하필 이재명 대표의 수사랑 겹치다 보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받기 싫은 검사한테는 수사 안 받고 그러면 자기가 친한 검사한테 수사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는 어쨌든 이 이재명 대표 수사 전에 이미 검사는 부임했었기 때문에 꼭 그 검사가 편파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네. 정말로 편파성이 있는 게 나오면 모르지만 그리고 재척하고는 다른 거기 때문에 재척은 친인척일 때 그러니까 피해자나 피의자랑 친인척인 검사나 판사가 있으면 그건 재척이 돼야 되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기피한다는 건 또 무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예. 겹치다 보니까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임세현 대변인 뭐 혹시 변호하실? 뭐 이제 실수를 지난번에 한번 이모 교수 사건 때문에 했던 것이 이제 지금 계속 약간 흑역사처럼 저렇게 실수할 때마다 이제 나오는 게 좀 뭐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 거고요. 뭐 김남국 의원이 어쨌든 여러 지지자나 또 국민적인 이런 의구심과 의혹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열심히 하고 계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과거에 한번 실수했던 것이 조금 영향을 받아서 지금 뭐 사실 오스트리아나 이 내용을 보면 사실 그냥 일반인도 오스트리아 가끔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사소한 실수가 나온 건데 조금 더 오히려 본인들이 실수했던 그러한 전적이 있으니 김남국 의원도 앞으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준비하고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뭐 여당 내 강경 초선 그룹 철험회 회원입니다.
또 이어서 등장하는 장경태 의원도 철험회 회원이기도 한데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대정부 질문에서 할 법한 이야기냐 아니냐 뭐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법 공부하시거나 뭐 정법 가족이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시죠? 의원님 하나씩 정리하시죠. 전에 저 청담 그거 가지고 최고위에 트셨잖아요. 그거 제가 사과하실 생각 질문드리고 없어요? 전에 저한테 사과한다고 말씀하셨죠. 들으세요. 네. 예. 항상 사람 말을 그렇게 안 들으세요? 아닙니다. 의원님이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리하고 하자는 윤석열 제 질의 시간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정법 가족입니까? 대통령의? 그걸 저한테 물으실 일은 아니죠. 천공 스승은 사기꾼 같은 사이비 교주이자 사회 악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대통령의 스승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과 이 영부인과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한답니다. 이런 명백한 허위 사실을 고발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고발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위원님야말로 누가 한 명 무슨 제보자 한 명 전화 연락 받으시면 그냥 트시고 당론으로 밀어붙이시고 TF 하시고 특검 하시잖아요. 그래놓고서는 다 드러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입을 싹 씻고 아무 사과도 안 하고요. 아니 그 정도 신뢰할 만한 있잖아요. 제보가 있는데 왜 굳이 질문도 못 합니까? 그게 그렇게 막 모욕적이셨어요? 위원님, 그거 모욕적이지 않다고 네. 주장하시는 거예요? 모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어디서 이상한 데 갔었다는 제가 한마디 듣고 나서 그거 질의할 게 공개적으로 많아서요. 얘기하면 죄송한데요. 그게 모욕적이지 예. 않아요? 아까 저한테 해주신다는 말 있지 않았습니까? 먼저 청담동에 들어가시면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뭐 아시겠습니다만 장경태 의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상 틀고 했던 그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좀 감정적으로 굉장히 사과를 받고 싶어하는 부분도 있고 이 장 의원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게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고성 요구하고 했는데 저 장경태 의원 사과는 다음에 하겠다 뭐 이런 투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 민영상 원장님 이 공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먼저 이제 그 국회의원으로서 여당이든 야당이든지 간에 국무위원한테 시시비비를 따지고 비판할 적에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자료, 그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그 소양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너무 장경태 의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 제가 그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너무 억지스럽습니다. 본인이 했던 그 청담동 술자리에 대한 그 사과 요구에 대해서 끝나고 답변하겠다라는 식으로 회피하면서 결국엔 또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느닷없이 전혀 그 논외인 천공이라는 분을 갖다가 끌어들여가지고 예. 또 그분을 무슨 사이비 교주라고 그러면서 자꾸 윤석열 대통령을 주술의 프레임에 갖다가 갖추려고 하면서 예. 근데 그마저도 논리적으로 자료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한 설득력이 전혀 없다. 예. 그런 판단을 합니다. 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질문도 했는데요. 김 여사 장신구가 누구 거냐, 김 여사를 어떻게 부르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보시죠. 장관께서는 김건희 여사와 매우 가깝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카톡을 330여 이상 뭐 주고받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중요한 건 호칭은 어떻게 하십니까? 뭐 누나라고 부릅니까? 형수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사모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아니 대화하는 김건희 사이가 씨라고 아닙니다. 합니까? 예, 제가 개인적으로 뭐라고 대화하는 사이가 질문하시죠?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대화를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친분의 깊이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호칭 단순한 호칭입니다. 이게 어려운 질문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총장과 대화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보통 그때는 사모님이라고 불렀겠죠. 아 사모님이라고 부르시고 김건희 사모님. 알겠습니다. 아니 김건희 사모님이라고 부르세요? 누가 아는 분한테? 아니 그거 언제적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한 몇 년 된 얘기 계속 저한테 물으실 게 그밖에 없나요?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당시 착용했던 장신구는 대여입니까? 아니면 본인 소유입니까? 그 팔찌 1,500만 원, 목걸이 6천만 원, 그걸 브로치 법무장관한테 2,600만 원. 물으실 질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그게? 예, 김 여사와 한동훈 장관과의 관계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이 계속해서 물어보고 이 팔찌 누구 거냐 이렇게까지 물어봤는데 자, 이 질문 어떻게 보셨어요, 최단 변호사?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 팔찌가 누구의 소유인지 아니면 대여인지 대여는 그러면 과연 금액은 제대로 지불했는지는 의원으로서 물어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뇌물과 같은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묻는 주체가 잘못됐죠. 묻는 주체를 한동훈 장관에게 묻는 것은 한동훈 장관이 말한 것처럼 대답할 수 있는 전 주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를 뭐라고 부르는지에 대한 저는 저 질문의 포인트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친하다는 건지, 친하다고 한다면 과연 한동훈 장관이 김건희 여사님과 친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뭐를 주장하고 싶은지에 대한 포인트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런 대정부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의원님들과 국무위원들께서 바쁜 시간을 쪼개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도록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또 질문한 거는요. 한 장관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강한 적개심을 갖고 있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장관이 제 검사 인생의 화양연화는 문재인 정권 초기였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보시죠. 한동훈 장관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강한 적개심을 갖고 있구나.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적개심은 제발 버리시기 좀 바라겠고요. 저는 민주당에 적개심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비디오 탭을 돌려보시면 오히려 민주당이 저한테 너무 적개심을 드러내시는 것 같고요. 제 인생의 검사의 어떤 화양연화는 문재인 정권 초반기의 어떤 그 수사들일 겁니다. 그 당시에 저를 굉장히 응원해 주셨고 열렬히 지지해 주셨던 걸 기억합니다. 저는 그때와 지금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가 있으시면은 저는 서로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적개심을 제가 갖고 있지 않다는 걸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재원 같은 건 제가 한번 진짜 진지하게 진영을 넘어서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당시 민주당이 저를 응원해줬고요. 지지해준 걸 기억하는데 저는 그때와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설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본인이 검사 시절 때 가장 어찌 보면 특수수사,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가장 승승장구를 했던 시절이었었죠. 윤석열 현 대통령이 당시에도 뭐 검찰 중앙지검장으로 오기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어찌 보면 좌천돼서 살았지만은 특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마 같이 한동훈 장관도 지금의 장관도 당시 검사로서 승승장구했던 기억이 있어서 아마 저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그 이제 장경태 의원과의 어떠한 그 질의응답에서도 너무 그 한동훈 장관이 어찌 보면 본인의 저는 그냥 뭐 본인이 요즘 많이 하시는 도스태핑 같은 그런 출근길 인사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장경태 의원에게 너무 몰아붙이는 것은 아닌가. 물론 뭐 장경태 의원도 뭐 적절한 질의였다 이런 부분에서 뭐 서로 이렇게 달리 볼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한동훈 장관의 어떠한 태도 저는 이것도 상당히 좀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이해찬 총리가 과거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이렇게 총리로서 국회 대정부 질문 나와가지고 좀 호통을 친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의 국민의당 의원님들 얼마나 그걸 가지고 호통을 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장관의 저러한 어떤 국무위원으로서의 태도가 적절한 것은 조금 저는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북한 조선중앙TV에서요 열병식 관련 영상을 뉴스를 통해서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김주애 그리고 리설주와 함께 이 도착을 해서 군인들 사이를 지나가는 모습이고요. 이 모습이 끝나면 분열을 하고 할 텐데 지금 막 도착해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자, 근데 지금 북한 조선중앙TV가 예년과는 다르게 그냥 라이브를 하는 게 아니고 편집을 해서 내보내는데 지금 앞부분을 좀 봤더니 상당히 우리 뭐라 그럴까요? 뮤직비디오, 영화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편집을 아주 다양하고 다이나믹하게 만든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중간에 끊어지고 담아 나누는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해서 열병식 직전에 이 군대의 원로들과 이야기를 하는 모습 지금 녹화로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가요. 저희가 이야기 조금 더 하다가 이 장면, 새로운 장면 나오는 대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이슈로 넘어갑니다. 자, 야당 의원 대부분이 한 장관을 향해서 뭐 김건희 여사, 천공,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자, 이게 대정부 질문 아닌가 싶을 만큼 모범적인 사례도 하나 있었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정책 질문에 집중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저는 뭐 김건희 여사 얘기나 천공 얘기 같은 거 안 할 거니까 정책 질문만 할 거니까 너무 전투력 발휘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님께서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 반대하십니까? 제가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굉장히 그 편에 서는 입장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는 현장에서 법률가로서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법을 그렇게 도입했었을 경우에 그 범죄를 의심받는 사람이 상대방이 동의가 있었다는 걸 법정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받게 되는 구도가 됩니다. 만약에 죄를 안 졌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오해하지 말아주셔야 될 것은 저는 이 논쟁을 막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부터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를 하고 건설적인 토론을 해서 국민들이 공론을 형성해 가시면 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속이 시원하신가요? 가볍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반대 측 입장을 충분히 듣고 또 서로 건설적인 토론을 해야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위원님의 그 유튜브 4개 그것도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안들이 있는데 참고로 그 중에서 감자탕 사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유죄가 확정된 겁니다. 현행법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그것 때문에 비동간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조금 안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했어요. 다음에 토론회 열 테니까 그때 꼭 법무부에서 한 분 나와주셨으면 좋겠다. 네, 뭐 고성도 없었고요. 충분히 서로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이 토론하는 모습 정말 드물게 봤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배 의원? 네. 이 사실은 그동안에 이 야당 의원들과 한동훈 장관의 이 질의응답을 보면 좀 유치하다고 할까요? 뭐 감정 싸움만 하는 것 같은, 그리고 뭐 천공이니 무슨 뭐 팔찌가 어떠니니 이런 국정하고 별 상관없는 이런 얘기를 갖고 싸우다가 그래도 마침 정책 관련한 그 질의가 오가면서 상당히 5분, 10분 동안 얘기가 오갔는데요. 예. 저는 여기서 상당히 좋게 본 게 서로가 할 얘기를 다 합니다. 하는데 의원님이 얘기한 그 부분은 저도 잘 동의를 하고 또 상대방도 동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서로 건설적인 대화하는 게 이게 바로 국회의원과 장관이 할 대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 조선중앙TV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낙하산 부대가 온몸에 불빛을 밝히고는 떨어지는 장면 지금 북한에서 내보내고 있어요. 이게 녹화를 한 거니까 편집을 한 거죠. 지금 탈 때부터 내려올 때까지 이 모습 보였는데요. 온몸에 이 등 같은 걸 달아가지고 밑에서 봤을 때도 아주 보기 좋게 저렇게 원을 만드는 형태. 밑에서 보면은 또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지금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열병식 관련 영상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낙하산 부대가 헬기를 타고 공중으로 가서 떨어지는데 온몸에 이 전등 같은 거, 전구를 붙여서, 그리고 저기 불꽃도 있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 밑에 있는 군중들에게 상당한 재미를 주는 그런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밑에서 이제 열광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장면이 평소와는 다르게 정말 뭐라 할까요? 역동적인 모습. 뭐 좀 다른 느낌을 주려고 애를 쓰는 북한의 이 변화가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일종의 뭐 미디어 정치일 수도 있고요. 북한이 건군절을 맞아서 군대가 창설된 날이죠. 75년을 맞아서 대규모 열병식을 하면서 이런 식의 뭐랄까 우리가 보기도 야 재밌네 라는 느낌 나는 거는 사실상 처음인 것 같아요. 무기들 등장하는 그런 장면들이야 뭐 다 나왔습니다만 이 사전에 나오는 행사들까지 편집을 통해서 아주 재미나게 저런 식으로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밤에 하니까 역시 그 불빛을 이용해서 이 시선을 끄는 그런 장면들이 좀 눈길을 끌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거운군 75주년 이야기 아까 했습니다만 뭔가 이 조선 인민들에게, 본인들 북한 인민들에게 뭔가 이 아주 인상적인 장면들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배승기 의원, 이런 거 처음 봤죠? 저도 처음입니다. 예. 북한의 이벤트 능력 그리고 미디어 홍보 능력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다 할 수 있겠는데요. 정말 한 편의 영화 또는 홍보 CF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리고 아까도 우리 국군의 행사에서 못 봤던 불빛을 이용한 낙하 장면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신선하긴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이벤트나 홍보에서는 이렇게 뭔가 좀 현진화돼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정권의 행태는 거의 70년대도 아닌 거의 5, 60년대에 머물고 있는 정말 완전히 이 봉건쟁이 사회 같은 사회에서 저런 이벤트는 하는 것들이 참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나 세계에 비칠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북한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제죠.
대규모 열병식 모습입니다. 날씨가 차가웠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저렇게 뭐 북한 국기 흔들면서 환영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모습이 뭐 변화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 변화보다 다른 변화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마음인데 여하튼 지금 낙하산 부대의 복장도요 굉장히 세련됐다 그럴까요? 달라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밝혀가면서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 굉장히 좀 알록달록 좀 뭐 색깔도 다양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낙하산 부대가 지금 광장에 착륙하는 모습 지금 보시고 계시고요. 지금 북한 조선중앙TV가 어제 있었던 어젯밤에 있었던 대규모 열병식 장면들을 알맹이만 편집해서 지금 방송에 내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북한이 지금 경제난을 겪고 있는데 저런 이벤트로 인민들을 눈을 사로잡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한번 저런 이벤트로 한번 넘어보자 하는 의도가 정말 강하게 보이는 그런 장면 같습니다.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죠. 이 암호화폐 해킹에서 돈을 많이 빼갔다고는 합니다만 그건 일부일 수밖에 없고 북한 인민 전체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평양에서는 저렇게 대규모 군중들이 모여서 군 창건한 걸 기념하는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밤늦게 시작이 됐던 걸로 보이고요. 이 조명을 활용했고 어둠을 활용해서 저렇게 북한 국기, 노동당기 이런 부분들을 공중에서 내려보내는 장면들 인민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원래 옛날부터요, 이 사회주의 세력 그 전체주의 그 국가에서는 옛날에 우리가 했었던 그 운동했던 카드 섹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술이요, 소련을 능가할 정도로 북한이 아주 대단했어요. 그래서 탱크가 이 포탄을 쏘는 모습을 카드 섹션으로 막 그 연결하고 그리고 그 아리랑이라는 것을 10만 대군중이 모여서 하는 것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배성균 논설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저 기술은 저 선전 선동 담당 저 미디어 기술을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인민의 삶은 정말 피폐해서 60년대 70년대 머물러 있고 오히려 더 후퇴하는 저런 상황 속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북한 그 주민들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저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네, 지금 조선중앙TV 모습 계속 보고 계신데요. 열병식 장면, 잠시 뒤에 뭐 공개되는 무기, 이런저런 그 분열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새로운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대표 관련입니다. 내일이죠.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 2번째 출석을 합니다. 내일 소환 앞둔 이 대표 모습 먼저 보시죠. 11시 출석 결정에는 변화가 없으신 거죠? 이제 진술서로 대표님이 대응하면 검찰 측에서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또 여당 측에서는 우선 불복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홀로 출석하시겠다는 입장은 그대로 변화 없으실까요? 또 대선 불복 행위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십시오. 네, 자 이재명 대표 별 말은 없었습니다. 근데 나홀로 출석을 하겠다, 나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는 했다고 하는데 출석을 하루 앞두고 수사팀도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답변을 가급적 해주면 이번 조사로 마무리를 할 거다 이런 입장을 냈다고 하고요. 서면 진술서 아마 내고 계속해서 그걸로 가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진술에 의한 실질적인 조사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1차 소환 때보다 훨씬 많은 한 200쪽 가까운 질문서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최남 변호사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 검찰이 200여 쪽의 질문지를 준비하고 있다 부분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소환 조사로 더 이상은 소환 조사를 요청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고 네. 두 번째 소환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서를 냈고 진술서로 가름하겠다는 얘기만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언론 보도들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낸 진술서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검찰에서는 궁금한 것이 정진상과 김용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 부분이 진술서에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거대 야당 대표이죠. 그래서 이번에 네. 두 번째 소환으로 끝내기 위해서 저는 예. 200여 쪽의 질문지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들리고 네. 이번에도 만약에 진술서에 의해서 가름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상 실질적인 조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아까 기자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그러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그러니까 진술서가 아니라 진술에 의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예. 자, 설 변호사는 가십니까 내일? 아니요, 저는 내일 뭐 방송이 있어서 가지는 못하는데 예. 일단은 아마 그 지금도 아마 본인의 진술서를 아마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아마 제출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뭐 진술서를 가름해서 진술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당시에 참여했던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려고 했었어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저녁 식사도 자기는 안 하겠다. 시간 네. 아껴서 조사하자라고 했지만은 뭐 검찰의 어떠한 좀 지연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다 하지 못하고 2차로 지금 또 소환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내일도 저는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진술하지 못하는 부분, 거부할 수 있는 진술 거부권이라는 게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진술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그 법률적 판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진술을 하기를 좀 그렇긴 한데, 근데 내일의 어떤 조사가 굳이 저는 실질적인 것이냐, 이걸로 이 조사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기소를 하지 않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어차피 지금 최근에 검찰은 이 진술 거부라는 것을 뭐로 쓰냐면 지금은 어떤 신변 확보를 위한 구속 영장 청구하기 위한 네. 것이거든요. 진술 거부가 있을 경우에는 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아마 내일 조사 이후에는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물론 그렇다고 한들 뭐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기는 좀 힘들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내일의 조사가 뭐 저도 이제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할 것은 없다라고 보고요. 이 부분 어차피 법정에 넘어가서 또 그 과정 지리한 과정을 또 겪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또 내일은 어차피 조사가 마무리가 되겠지만은 이제 향후 절차를 위한 하나의 전 단계 정도라고 봅니다. 예, 뭐 내일 조사 마무리라는 건 또 대장동과 관련된 거고요. 근데 지금 또 백현동 관련 특혜 의혹 수사가 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몇 번을 가야 되는 건지, 이렇게 하다 보면 민주당 내의 사법 리스크는 도대체 언제나 끝날 건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민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요. 말씀하신 대로 사건이 이제 그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또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자동 CU지에 관한 또 호텔 그 얘기도 있고 지금 또 코나이 그 관련해서 지역 앞에 거기에서도 지금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조사하라고 지금 내려보는 거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또 이제 재판이 또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사법 리스크가 도대체 언제 끝날지, 그리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을 견뎌내 가지고 기소돼서 재판을 한다고 하면은 이 대표가 계속해서 하루가 멀다고 재판정에 나가는 그런 야당의 모습으로 해서 사법 리스크를 내년 총선까지 갖고 갈지 이런 생각을 민주당 지금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저는 고민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아마 체포영장, 구속영장 전당에 체포영장이 국회로 만약에 갔을 경우에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의외의 결과라면 이게 통과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가요? 자, 임수연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단 일련의 사태들이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망신 주기, 그리고 애초에 시나리오가 좀 명백하게 드러났었다고 민주당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제 정적 제거의 목적으로 이재명 당대표 후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소환하고 또 그 이후에는 구속영장까지 치면서 결국에는 체포영장이 기각되면 이제 또 결국은 방탄이다. 당신들이 하는 건 계속 방탄이다. 뭐 이 프레임을 하려고 애초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당대표나 지금 당에서도 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제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의견이 이제 지배적이고요. 일단은 구속영장을 뭐 이것저것 한번 다 짜맞춰 붙여가지고 뭐 한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일단은 그 자체가 매우 정치적인 행위인 것이죠. 일단은 당대표 제1야당 그리고 거대 야당의 당대표를 도주 우려가 전혀 없고 신분이 또 정확하게 보장돼 있고 사실 증거인멸도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증거라고 하는 게 지금 다 뭐 그 정영학 녹취록을 비롯해서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 모든 것이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법에 의해서는 뭐 이건 영장을 치는 게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하니 이제는 뭐 성남 FC 뭐 다 짜집어서 한다고 하는데 네. 일단 민주당에서는 뭐 당 대표가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 대장 쪽 일당들과 정확하게 드러난 관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법 그 소환 가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뭐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뭐 질문도 비슷하다고 하고 계속 뭐 당당하게 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야당 대표가 어디 가겠습니까? 근데 현직 대통령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죄의 중대성이라든지 뭐 증거인멸, 그러니까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거기에 대한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덧붙여지다 보니까 야당 대표에 대해서 뭐 어디 가지도 않을 건데 뭐하러 구속해 뭐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 않겠느냐, 검찰 생각은 좀 다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지금 뭐 대장동은 그렇다 치고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한 번에 4단계나 이 용도 변경이 상향이 됐습니다. 토지 용도가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례적인데 이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이었다고 했던 김인섭 씨가 사업에 합류하면서 힘쓴 게 아닌지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자, 근데 앞서 이 대표는 김인섭 씨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정했었는데 한번 보시죠. 우리 이 후보님의 법률사무소 사무장이자 또 성남시장 선대 본부장을 하신 분이 이 개발 시행업체에 영입이 되니까 자연녹지에서 4단계를 띄워가지고 준주거지가 되면서 용적률이 5배가 늘고 이 업자는 한 3천억 가량의 그 특혜를 받습니다. 사무장이다.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선대 본부장은 하셨지 않습니까? 2006년 떨어지는 선거에 한참 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인 말씀을 일단 드리고. 예. 자, 그리고요. 동아일보 보도가 또 하나 나왔는데 뭐냐면 유동규 전 본부장 2008년에서 2009년 김인섭 씨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그러니까 이 대표 정진상 전 실장 여러 차례 만나 친분 쌓았다. 이런 또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뭐 이건 또 유동규 씨의 뭐 주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여러 가지 진술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유동규 씨는 이 김인섭 씨를 횟집에서 김인섭 씨가 운영하는 횟집에서 이재명, 정진상 두 사람과 어울렸고 그래서 친해지면서 진상 형이라고까지 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김인섭 씨는 성남시에서 가장 큰 센 로비스트다 이런 남욱 씨의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통하면 다 허가가 된다 해서 허가방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다는데 물론 이건 진술이죠. 그래서 이 이재명 대표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모르는 사람이다 또는 연락도 안 된다 측근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고 계시긴 한데 그때마다 다른 얘기들이 나와요. 보면 이 실제 허가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4단계 상향 허가는 거의 전례를 찾기 드문 허가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은 이재명 시장이 해줬어요. 해준 허가서까지 있습니다. 그럼 왜 해줬냐 했더니 이건 국토부에서 억압을 해서 할 수 없이 했다는데 국토부에서 억지로 시킨 적이 없다고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왜 해줬을까? 그럼 김인섭 씨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분은 70억을 요구해서 일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도대체 인과관계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일반 국민들은 사실 납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의 이 해명이 모른다고 넘어갈 일인가 그리고 국토부에 떠넘긴다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가 이걸 결국
검찰 수사에서 확인해 볼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김민섭 씨는 KBS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과거 이 대표 도왔지만 성남시장에 당선된 다음부터 관계가 나빠졌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섭 씨의 입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근데 70억은 왜 받았을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요, 백현동과 관련해서 40곳 정도를 압수수색한 거, 이 기네스북 기록 세우겠다. 이런 취지로 비판을 하는데, 검찰에서는 법 집행기관이 그럼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원색적으로 폄훼하느냐, 유감스럽다. 이런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자, 설전 변호사. 네. 많은 겁니까, 압수수색? 일단 좀 과도하다고는 보입니다. 네. 실제 그러니까 뭐 한 사람에 대한 수사를 진짜 과거에 있었던 일들 모두 다 뒤집어서 다시 한번 보겠다라는 식의 어떤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수사의 적정성과 형평성에서 이것이 거기에 들어맞는 것인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당연히 죄가 있고 죄를 밝히기 위해서 그다음에 의혹이 있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당연히 압수수색 뭐 40곳이 아니라 뭐 400곳, 4만 곳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러한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 어떠한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을 한다고 했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공개적으로 하는 부분이라든지 저는 이런 것들이 검찰이 어떠한 이런 분위기 특히나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어떤 이미지화를 시키는 것은 네? 아닌가라는 좀 우려는 있습니다. 예, 최단비 변호사 입장은 어떠세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40번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저는 이거 과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혐의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자면 다들 아시다시피 쌍방울, 성남FC, 대장동이 있습니다. 지금 대장동과 관련되어서 백현동도 나오고 있죠. 다른 혐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 40번 압수수색 안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이렇게 여러 번 압수수색했던 이유는 뭘까요? 민주당에서 앞장서서 압수수색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아까 대변인님께서 이재명 대표를 망신 주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수사기관이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망신 주기가 아니라 제대로 수사에 임하면 더 빨리 수사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너무 혐의가 많기 때문에 압수수색의 40번은 과도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편 어제 판결이 났죠.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 받았다고 해서 기소됐던 곽상도 전 의원. 이 뇌물죄 인정이 안 됐습니다.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자, 곽 의원의 이 재판 결과 나오면서 이른바 50억 클럽 다시 관심인데요. 과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야기했던 거 한번 보시죠.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에 의하면은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등의 대화에서 50억 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 씨입니다. 또한 50억 원은 아니나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에게도 로비 자금이 뿌려졌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약속을 했으나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서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빨리 달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있다는 추가 제보가 있습니다. 네, 이른바 50억 클럽입니다. JTBC에서 김만배 씨가 이제 말하는 싱크 그 녹취록 그걸 이제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50 해서 합의 600, 300억 이런 식의 이야기들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50억 클럽에 대해서 일단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를 받음으로써 이 정영학 녹취록,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거기에 신뢰성이라든지 앞으로 이 대장동 판결에 그럼 어떤 영향이 미칠 거냐 이런 데 대한 논란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자, 최단비 변호사 이게 대장동 재판하고도 좀 연결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항상 이 50억 클럽을 주장을 하죠. 돈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50억 클럽인데 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저는 이것을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치 자금이라든지 네. 뇌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수사를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지금 녹취록이 나왔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녹취록은 중요한 것이 신빙성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예. 이 녹취록은
중간 부분을 그냥 따면 그 녹취록이 어느 정도가 신빙성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네. 보통 재판에서는 예. 중간 부분을 따지 않고 전체를 다 듣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보통 그런 녹취록을 전체를 다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 발표된 것으로는 이 안에 것만 봤을 때에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지만 예. 전반적인 이 녹취록의 내용을 봐야지 이 녹취록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50억 클럽과 관련되어서는 이거는 이재명 대표와는 무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같은 경우가 얼마나 여러 정도로 로비를 한다라는 네. 내용이기 때문에 예. 또 50억 클럽 얘기가 나오면 50억 클럽은 따로 수사를 하면 돼요. 그래서 50억 클럽에 문제가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수사는 예를 들면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네.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50억 클럽 관련해서요. 어제 이제 곽상도 의원의 그 재판으로 이제 모든 그 대부분의 이런 그 의도가 저희는 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상 대장동의 수사가 시작이 정영학 녹취록과 그 관련된 그 전문까지 그걸 근거로 시작이 됐었고 사실상 부동산 로비 업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얻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 갑자기 무슨 뇌물죄로 해서 이재명 대표를 엮어 들어가요. 그런데 정작 이 녹취록을 전문을 살펴보면 사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야기는 거의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거기다 얘기하면 안 된다. 이재명이 알면 안 된다. 뭐 등등의 이런 이야기들 뿐이었고 실제적으로 돈이 오갔던 이야기들. 이거는 뭐 그 곽상도가 아들한테 주라고 했어. 우리 그거 언제 줘야 되냐? 뭐 이런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왔었습니다. 녹취가 있고 돈을 준 게 있는데 그게 무죄다. 매우 황당한 사건인 거죠. 그리고 지금 50억 클럽 같은 경우는 나와 있는 분들 최재경,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그다음에 그 대표 머니투데이 대표 그다음에 권순일 이분들 어디랑 더 가깝습니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쪽이랑 더 가까워요. 그런데 그럼 과연 이 50억 클럽 또 플러스 이제 약속 클럽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수사 압수수색 40번 넘게 했나요? 전혀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곽상도 의원 아들이 이제 뭐 아들이기 때문에 이건 뇌물이 아니다라는 뭐 전 이해할 수 없는 납득적인 이야기 있었지만 그 관련돼서 압수수색이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나 그런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요 50억 클럽이 1심이지만 무죄 난 거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상 좀 납득이 안 가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50억 클럽하고 자꾸 국민의힘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까지 연결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그건요 단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뭐냐면은요 아니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 후보라고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경강부회식으로 연결될 필요는 없다. 단 세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 부분이 50억 클럽 1심에 무죄 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김만배 씨의 대장동 관련 그 로비 자금에 대한 수사는 좀 더 다시 이루어지고 기소할 건 기소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오늘 접수했습니다. 심리에 착수하겠다 뭐 이런 입장도 밝혔고요. 뭐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탄핵소추위원이죠. 최대한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언제 정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 결정이 날지는요.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대표,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후보 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일 일단 여론조사는 끝났습니다. 당원들 대상으로 했던 여론조사는 끝났고 내일 그중에 컷오프 되는 사람들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내일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새로운 전당대회를 향해 가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